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핵공감 클래스 제7강 원전사고 과연 대재앙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다들 기억하시죠? 판도라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이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것이 원전 사고로 이어지고 원자로가 폭발해서 대재앙이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일 것입니다. 그럼 과연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몇 명이 사망했을까요? 환경단체에서는 10만 명이 숨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TV에서 수천 명이 죽었네, 수십만 명이 죽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6년간 8,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암, 기형아 출산 등 70여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그것에 대한 과학적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언스키어에서 2008년에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언스키어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유엔 산업과학위원회가 바로 언스키어입니다. 언스키어 2008년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발전소 근무자 중 134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급성질환을 겪었다. 그 중에서 28명이 과다 피폭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나머지 생존자 중에서 19명이 추가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은 다양했고 방사선 피폭과는 무관하다. 피부 손상과 백내장이 급성질환 생존자들의 주요 증상이었다. 그리고 사고 응급 대처 요원 이외에 수십만 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에 백혈병과 백내장 발생률이 일부 증가한 거, 그거 말고는 방사능 피폭이 이들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어떤 증가도 없다. 그리고 긴급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아이오다인 131에 의한 우유 오염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다량의 갑상선 피폭을 당했고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6,000명 이상의 갑상선 암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2005년까지 15명이 사망했다. 그 외에 방사선 피폭이 일반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이게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사망자는 급성질환 사망자 28명과 갑상선 암 사망자 15명 합쳐서 총 43명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사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망자 수 관련해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100만 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고요. 탈핵을 주장하는 김익중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일본 인구가 급격히 저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것이 방사능에 의한 사망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인구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런 모양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은 일본인 총 인구입니다.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합쳐서 나타낸 그래프고요. 밑에 주황색 그래프가 일본인만의 인구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모두 본국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일본 정부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문 대통령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 발언은 착오였다라고 해명을 했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몇 명일까요? 그거 역시 2013년도 언스키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중에 방사능 관련 죽거나 급성질환을 겪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 방사능 관련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쿠시마 현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10mSv 또는 그 이하의 방사선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10mSv라는 것은 복부CT 한 번 촬영하면 10mSv 정도 피폭이 됩니다. 언스퀘어뿐만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3년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 언스퀘어에서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백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13년 이후 연구들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들을 반영하더라도 2013년도 보고서의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없다.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된 거 그게 어느 정도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익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일본 사람들은 당장 이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논문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해당 논문의 원문입니다. 이 그림 3을 여기 확대해 놓은 것이죠. 이 그림만 언뜻 보면 정말로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논문의 본문을 읽어보면 후쿠시마 현의 동쪽 부분, 그 부분만 제한치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2500 베크렐 per kg 요걸 넘는 부분만 오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00이면 여기 노란색 이상이죠. 노란색 이상. 즉 후쿠시마 현의 동쪽 부분 일부만이 제한치를 넘고 있는 거죠. 저는 김익중 씨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논문의 본문에 2500을 넘는 이곳만 제한치를 넘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그림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오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논문을 일부러 오해하는 걸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11년 12월에 발표된 논문으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계산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농도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오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 사고 초기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파란색 또는 뭐 이런 보라색 이런 부분은 뭐 킬로그램당 수십 베크렐 정도 되는 겁니다. 농도가. 그럼 과연 이 정도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 농도인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2005년에 발간한 2005년이면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전이죠. 그때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국가환경방사능 감시 40년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세슘 농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에서 킬로그램당 수십 베크렐 정도의 방사성 세슘이 관측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산간지역이죠. 또 제주도 한라산 이런 데는 킬로그램당 150 베크렐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성 세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임에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될까요? 그것은 과거에 강대국들이 2000번 이상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세슘, 방사성 세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지도는 이거는 우리나라 토양에 있는 칼륨 40의 분포입니다. 칼륨 40은 방사성 세슘과 달리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물질입니다. 그런데 세슘 137과 칼륨 40 둘 다 방사능을 내는데요.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방사선을 내는 칼륨 40 이 자연물질이 토양 1kg당 수백
1500 베크렐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칼륨 40은 이런 정도는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될까요? 자, 여기 국산 생선이 있고 후쿠시마산 생선이 있습니다. 국산 생선,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슘 137이 대략 0.1 베크렐 per kg, 생선 1kg 갖다 놓으면 0.1 베크렐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서는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측정될까요? 1kg당 4베크렐 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 4베크렐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김익순 씨가 직접 측정했다고 주장을 하는 수치입니다. 40배 정도 방사성 세슘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김익중 씨를 비롯해서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언론 이런 데서는 후쿠시마산 생선이 국내산 생선보다 40배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40배입니다. 0.1이고 4니까.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토양에 칼륨 40이 있었듯이 이 생선에도 칼륨 40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냐면 1kg당 약 100베크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둘 합치면 100.1이죠. 100.1 정도, 100.1 베크렐 per kg, 이 정도 들어있는 거고, 후쿠시마산 생선 같은 경우에는 김익중 씨가 측정했다는 4베크렐, 이걸 인정하면 104 베크렐 per kg, 이만큼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 100과 104.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냐?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을 약 100베크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콩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1kg당 500베크렐 정도 들어 있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 900베크렐,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1200베크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다시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조차도 약 10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의 토양 오염 기준이 약 5000베크렐 per kg이었습니다. 세슘의 농도가 우리가 먹고 있는 다시마에 들어있는 방사능 농도의 약 4배 정도 되면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누출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상 영향은 거의 없다. 자, 이 사진은 고리 1, 2, 3, 4호기 사진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이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리 1호기하고 거의 동일한 원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TMI 사고입니다. 이게 TMI 1호기고 이게 TMI 2호기인데 TMI 2호기에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TMI 1호기는 작년까지 가동을 했었고 작년에 영구정지가 됐습니다. TMI 2호기에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방사능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흘 만에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 제어실을 방문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제어실은 사고 난 이 2호기 바로 옆에 건물에 있습니다. 이 TMI 사고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인 미국 NR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은 전혀 방출이 없었습니다. 1년 이상 가두어 놓으면서 제염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그런 불활성 기체만 남았는데 그거는 대기 중으로 방출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 방사능 피폭이 가슴 X선 촬영 1회 정도의 피폭에 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고 TMI 원전 사고에서도 노심이 녹아내렸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됐고 TMI 사고에서는 전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원자로 경납 용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경수로 초긴도형입니다. 그래서 경납 용기가 원자로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이 경납 용기 바깥에 이렇게 원자로 건물이 있고, 원자로 건물은 공장 건물 같이 판넬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고 수소도 발생했습니다. 경납 용기 내에 압력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경납 용기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취약 부분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과 수소가스가 밖으로 방출이 된 겁니다. 방사능 물질과 수소가스가 이렇게 원자로 건물 내에 모여 있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원자로 건물이 다 부서지고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됐던 겁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건물입니다. 반면에 TMI 원전에서는 원자로 건물 자체가 거대한 경납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노심이 녹아내리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폭발까지 일으켰지만 경납 용기가 워낙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가두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TMI 원전보다 더 두꺼운 1.2m의 경납 용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셨던 건데 경납 용기하고 같은 구조물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팬텀기를 가지고 시속 800km의 속력으로 부딪힌 겁니다. 경납 용기 구조물은 10cm 정도만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납 용기는 대형 여객기가 와서 충돌을 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이 원자로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노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TMI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누출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크고 튼튼한 경납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후쿠시마와 같이 대규모 방사능 누출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대규모 탈출은 필요 없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에서 일반 대중이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이오다인 131에 오염된 우유를 마신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서 갑상선 암이 발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바로 아이오다인 131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주변에서 갑상선 암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누출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우리 몸에 방사성 아이오다인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알약이 있습니다. 그런 알약은 원전 주변의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섭취하고 우유나 기타 음식물을 통해서 아이오다인 섭취하는 것만 주의하면 건강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방사능이 아닙니다. 바로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수십만 건의 낙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낙태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필요한 그런 조치였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에 주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분 이런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정밀한 평가에 의하면 긴급 대피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사망자는 총 43명이었습니다. 서방 세계 원전에서는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노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정도의 사고인데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방사능이 대량으로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 건강에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TMI에서하고 마찬가지로 방사능 물질이 거의 없이 사고가 수습될 것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